서울의 하늘은 잿빛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거대한 눈물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 강설이는 마지막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 문을 밀고 나왔다.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지친 몸을 꿰뚫는 듯 했다. 하루에 3개의 일을 소화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피로감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얼굴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낡은 반지하 자취방의 눅눅한 공기가 벌써부터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억대의 빚, 편찮으신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동생의 학비까지. 26의 나이에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버거웠다. 그녀의 청춘은 사치였고 꿈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날카롭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사채라는 2글자에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받지 않아도 들려올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욕설과 협박, 그리고 내일까지 원금의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으름장. 그녀는 조용히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단 몇 시간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지만 서리는 개의치 않았다. 어쩌면 이 비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씻어내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무작정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낯선 골목 어귀의 작은 바 앞에서 멈췄다. 안식처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이런 곳에 와본 적 없었지만 오늘따라 저 문 안쪽의 세상이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곳에는 잠시나마 숨을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홀린 듯 낡은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같은 시각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권지우는 도시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는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점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최고급 종이로 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최종 진단 결과 비가역적 무정자증, 불임. 그 2글자가 그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가졌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남자. 하지만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당연한 것,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후계자라 지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일주일 전 할아버지인 권 회장은 그의 약혼 여인 유미래와의 결혼을 서두르라며 닥달했다. 아우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후계자를 낳아 그룹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아우라 그룹은 후계자 문제로 거대한 폭풍에 휩싸일 것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경쟁자들과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자신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 것이다. 그의 완벽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수치심이 그를 잠식했다. 그는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비서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비서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슈퍼카의 시동을 걸었지만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빗속을 정처 없이 달리던 그의 차가 멈춘 곳은 그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강북의 낡고 후미진 골목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안식처라는 간판.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한 이름에 그는 차에서 내려 바의 문을 열었다. 바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나이든 바텐더와 손님 서너 명이 전부였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빗소리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바 건너편에 혼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강설이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낡은 옷차림. 하지만 젖은 속눈썹 아래 공허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지훈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설이 역시 지훈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온몸에서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 한눈에 봐도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모습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감과 절망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잠만 비웠다. 침묵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바텐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설이가 잔을 내려놓다가 실수로 손을 쳤다. 위태롭게 흔들리던 잔을 지훈이 본능적으로 잡아주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등을 스쳤다. 괜찮습니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설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생각보다 더 깊고 슬퍼 보였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오늘이 너무나도 힘겨웠던 두 명의 이방인이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 같군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설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도망쳐도 결국 제자리일 거란 걸 알면서도 잠시라도 멈추고 싶었어요. 당신은요? 당신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여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해야 맞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의 무게에 대해, 지독한 현실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익명의 상대였기에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종류의 절망과 외로움을 발견하고 기묘한 위로를 받았다. 비는 폭풍우처럼 거세졌고 바 안의 시간은 점점 더 깊어졌다. 배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온통 물에 잠긴 듯 했다. 거센 비바람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서로에게 남은 미련이 너무 컸다. 이런 날은 혼자 있기 힘들죠. 설이가 먼저 중얼거렸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젖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갑시다. 지훈이 이끌고 간 곳은 근처의 한적한 호텔이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낯선 남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호텔방. 하지만 설이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과 함께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지독한 고독에 끌렸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같았다. 지훈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에 설이의 온몸이 떨렸다. 당신 눈에 내가 보여요. 지훈이 속삭였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설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 밤만큼은 현실의 강설이가 아닌 그저 한 여자이고 싶었다. 그날 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다. 각자의 절망을 상대의 온기로 잠재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지독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간절한 도피였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그들은 하룻밤의 안식을 얻었다. 폭풍우가 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세상은 눈부시게 빛났다. 서리는 지훈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옆에서 깊이 잠든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고독한 남자와는 달리 상처받기 쉬운 소년 같았다.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책 속에나 존재한다. 어젯밤은 그저 하룻밤의 꿈, 폭풍우가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이 남자와 엮이는 순간 그녀의 삶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그의 지갑이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냥 이대로 이름 모를 하룻밤의 인연으로 끝내는 것이 옳았다. 떠나기 전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텔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어젯밤은 고마웠어요. 당신의 폭풍이 잦아들기를. 서명은 없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조용히 놓아두고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얼마 후 지훈이 잠에서 깨어났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온기는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슬픈 눈빛, 차가운 손, 그리고 절박하게 자신을 끌어안던 몸짓. 하지만 그녀의 얼굴도 목소리도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때 그의 눈에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메모지가 들어왔다.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 당신의 폭풍이 잦아들기를. 그 문장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젯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속 폭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은 급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는 그저 이름 모를 여자와의 하룻밤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이 새겨졌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설이의 삶은 그 어떤 강물보다도 격렬하게 흐르며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의 세상 중심에는 이제 2개의 작은 태양이 떠 있었다. 엄마, 준이가 내 로봇 망가뜨렸어. 작고 앙증맞은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깼다. 서리는 뒤집개를 든 채 웃으며 돌아보았다. 5살 배기 딸 제이가 입술을 삐죽 내민 채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 뒤로는 아들 준이가 부서진 로봇 조각을 손에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제이가 먼저 던졌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딸과 달리 차분하고 조리 있었다. 서리는 한숨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전쟁은 그녀의 아침 일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제이야, 오빠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장난감은 던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도 준이가 안 피해줬단 말이야. 준아, 그래도 동생이 던진 장난감에 맞아서 부서진 거니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둘이 같이 고쳐보는 건 어때? 두 아이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5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이 남긴 것은 절망이 아니었다.
기적이었다. 의사조차 힘들 것이라 말했던 임신, 그것도 아들과 딸, 사랑스러운 쌍둥이였다. 강준과 강자애. 두 아이는 서리의 세상 그 자체였다.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독해져야만 했다. 아버지의 빚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무겁지만은 않았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이제는 어엿한 중견 디자인 회사 마루 디자인의 마케팅팀 대리였다. 비록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도 따뜻한 그녀의 성이었다. 자, 얼른 밥 먹고 유치원 갈 준비하자.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늦으면 안 돼. 아이들을 챙겨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나서야 서리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회사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문득 5년 전 그 남자를 떠올렸다. 이름도 얼굴도 희미해진 남자. 그저 폭풍우 같았다는 감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에게도 아이들의 존재를 알려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자신과 아이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삶이 그 거대하고 차가운 세상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여야만 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장이 그녀를 불렀다. 회의실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다들 주목.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 팀장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거대한 로고 하나를 띄웠다. 푸른색의 날카롭고 세련된 로고.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 1위 아우라 그룹.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프리미엄 주상복합단지 아우라 시그니처의 전체 브랜딩 및 마케팅 프로젝트를 우리가 따냈다. 이건 우리 회사에 명운이 걸린 일이야. 동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서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우라 그룹, 설마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대한민국에 그 이름을 가진 대기업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팀의 에이스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설이 대리. 팀장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팀장님. 강 대리가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을 맡아줬으면 한다. 최근 성과도 가장 좋았고 무엇보다 강 대리의 기획력이 필요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기회였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대기업 총수가 이런 실무 프로젝트에 일일이 관여할 리가 없잖아. 그냥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서리는 스스로를 애써 진정시켰다. 5년이나 지났다. 그는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해내야만 했다. 몇 주 후 대망의 첫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와 강철의 성. 서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로비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프로젝트 회의가 열리는 30층의 컨퍼런스 룸. 아우라 측 실무진들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마루 디자인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서리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준비한 자료를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발표에 딱딱했던 아우라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분위기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덜컥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문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권지훈이었다. 5년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차가워진 인상.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이제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임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서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 그녀는 본능적으로 팀장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피할 곳은 없었다. 권지훈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들 하게.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을 뿐이니까. 그의 목소리. 5년 전 빗소리와 함께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리는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것만 같았다. 지훈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 그러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던 서리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눈이었지만 서리는 그 시선에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팀장이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며 프로젝트 개요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리를 소개했다. 회장님, 이쪽은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마루 디자인의 강설이 대리입니다. 서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다. 강설이, 대리,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읊조렸다. 마치 낯선 단어의 맛을 음미하는 듯한 톤이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짧은 순간이 서리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의 말에 서리는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지우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우리의 인연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선을 긋는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고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왜일까? 저 여자의 눈빛 그리고 목소리.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흐릿한 기억. 이름 모를 여자와 나누었던 절망과 위로.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는 스스로의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난 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스쳐 지나간 인연 중 하나와 닮았을 뿐이겠지. 그는 다시 회장으로서의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은 정확히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서리는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막힘없는 대답에 지훈의 눈의 순간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보고서는 내게도 직접 올리도록.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회의실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에 놀라워하며 서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서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날 밤 서리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두 그림자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 작은 온기를 느꼈다. 아이들을 씻기고 책을 읽어준 뒤 잠든 아이들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나란히 누워 잠든 모습은 천사 같았다. 서리는 아들 준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 높은 콧대, 그리고 자신을 전혀 닮지 않은 또렷한 눈매까지. 오늘 낮에 보았던 그 남자, 권지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비밀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도망칠 수 없었다. 과거는 현재가 되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과연 그녀는 이 폭풍 속에서 아이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아우라 그룹 회장실은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처럼 고요하고 위압적이었다. 강설이는 며칠 만에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권지훈이 지시한 대로 그녀는 아우라 시그니처 프로젝트의 1차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그와 단독으로 마주 앉았다. 기획안의 방향성은 좋지만 타겟 고객층에 대한 분석이 피상적이야. VVIP 고객들은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소비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희소성과 스토리를 소비하지.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봐. 권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지적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서리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며 그의 말을 노트북에 빠르게 받아 적었다.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다. 5년 전 폭풍우 속에서 잠시 엿보았던 그의 연약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리는 그의 앞에서 이전처럼 압도당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며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전문적인 승부욕이 끌어올랐다.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강설이라는 여자의 일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총명했고 강단이 있었다. 하지만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녀의 업무 능력이 아니었다. 보고를 위해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목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깨무는 아래 십술, 가끔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자꾸만 그날 밤의 흐릿한 잔상을 보았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이 성가신 기시감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일에만 몰두하려 애썼다. 보고가 끝나고 서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섰다. 지훈 씨, 나왔어요. 유미래였다. 지훈의 약혼녀이자 라이벌 그룹인 태강그룹 유 회장의 외동딸. 그녀는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회장님께서 이런 작은 회사 대리님이랑 독대도 다 하시고 중요한 분이신가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업무 중이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업무? 지훈 씨가 직접? 이 여자 능력이 대단한가 보네. 유미래는 서리의 앞을 막아서듯 다가와 그녀의 명찰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마루 디자인 마케팅팀 대리 강설이. 그녀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안에서 굴렸다. 서리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훈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는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미래는 지훈에게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자기야, 저런 여자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어떻게 알아? 유미래. 지훈이 그녀의 팔을 뿌리치며 경고했다. 내 사람이야. 선 넘지 마. 그의 싸늘한 반응에 유미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기를 날카롭게 긁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금세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강설이라는 이름에 대한 의심과 질투의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주말이었다. 설이는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도심의 대형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지난 몇 주간 프로젝트 때문에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엄마, 저기 봐, 비눗방울이야. 딸 제이가 신이 나서 소리치며 달려갔다. 아들 준이는 그런 동생이 넘어질까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챙겼다. 그 모습을 보며 설이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한편 권지훈 역시 같은 공원에 있었다.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얼굴을 비춰야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의례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그는 문득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유난히 맑게 울리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강설이를.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낯설었다. 일할 때의 날카롭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작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사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심장의 한 구석이 저릿해지는 듯한 이름 모를 감정의 파동. 그때였다. 제이가 신나게 달려가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 제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장 가까이 있던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다. 괜찮니, 꼬마 아가씨? 그가 무릎을 살피려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 바람처럼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제이야, 괜찮아? 강설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무릎을 살피느라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엄마, 아파.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그녀가 아이를 달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남자 권지훈의 얼굴만이 확대되어 보였다. 회장님, 지훈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놀란 것은 단지 이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여자아이와 그 옆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남자아이. 바로 그 순간 지훈은 남자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이의 얼굴, 그 작은 얼굴에 담긴 이목구비, 자신을 빼닮은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모양, 심지어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의 위치까지.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5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절대적인 진리. 나는 불임이다라는 명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말도 안 돼.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설이는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가 준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을.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설이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거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움직일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5년 전 폭풍우 치던 밤의 기억과 방금 전 아이의 얼굴이 미친 듯이 교차했다.
한편 유미래는 그날 저녁 지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권지훈이 주말 공원 행사에서 어떤 여자와 아이들 앞에서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여자의 인상착의를 전해 들은 유미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강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들, 유미래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권지훈이 그 여자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관심,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의 번호였다. 강설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던 거. 지금 당장 시작해. 과거, 남자 관계, 재산 상태, 전부 다. 특히 그 아이들, 몇 살인지, 아버지는 누구인지,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내.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전화를 끄는 유미래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거대한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치자 5살 무렵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과 오늘 낮에 보았던 강준이라는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부정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앨범을 바닥에 내던졌다. 아니야, 나는 불임이라고. 이건 불가능해. 그는 스스로에게 미친 듯이 외쳤다. 지난 5년간 그 진단 결과는 그의 삶을 옥죄는 족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체념하게 만드는 방패였다. 하지만 오늘 그 견고했던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만약 5년 전 그 진단이 잘못되었다면, 만약 5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의 여자가 강설이었다면, 그리고 만약 저 아이들이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가능성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황홀했다. 평생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아우라의 후계자도 천문학적인 재산도 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자신의 아이,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훈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진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미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설 정보원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이 미세하게 뒤틀렸다. 강설이 31세. 5년 전 미혼모로 쌍둥이 남매 출산. 출생신고서상 붙이는 공란. 5년 전 권지훈이 원인 모를 슬럼프에 빠져 방황하던 시기.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과의 약혼을 받아들였던 시기.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유미래는 이 상황을 단순한 연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권지훈의 아이라면 자신의 약혼녀 자리와 태강그룹의 미래가 걸린 아우라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유 회장을 찾아갔다. 보고서를 읽은 유 회장의 눈이 노회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건 위기이자 기회다. 유 회장은 딸처럼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아우라그룹을 뒤흔들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우리가 직접 저 계집을 치워버릴 필요는 없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면 된다. 권지훈이 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두 부녀의 눈빛이 교차했다. 잔인하고 치밀한 음모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설이가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아우라 시그니처 프로젝트였다. 며칠 후 설이와 그녀의 팀은 아우라 측이 지정한 외부 리서치 업체로부터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시장 데이터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수치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고 예상 수익률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팀원들은 환호했고 팀장은 당장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기획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리는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팀장님, VVIP 고객층의 구매 패턴 데이터가 너무 일관적입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팀장은 그녀의 말을 귀찮다는 듯이 잘라버렸다. 강대리,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건 아우라에서 직접 검증하고 넘겨준 데이터야. 우리가 뭘 더 의심해? 이대로 밀어붙이면 우리 회사도 엄청난 성공 보수를 받게 될 거라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동료들 역시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서리의 신중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팀의 화합을 깨는 불안분자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한편 권지우는 자신의 의심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아이 강준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신복인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는 지훈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네.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네.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게. 지훈의 비장한 목소리에 김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설이 대리의 아이들 강준과 강재, 두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해주게. 강 대리가 절대 눈치채서는 안 돼. 머리카락이든 아이들이 쓰던 컵이든 뭐든 상관없어.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가져오게. 김비서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지훈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팀원들과 함께 공식적인 기획안을 만드는 척하면서 밤에는 혼자 남아 아우라 측에서 받은 데이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잠을 줄여가며 관련 논문과 해외 사례를 뒤지고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문을 구했다. 며칠 밤을 샌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아우라 측이 제공한 데이터는 실제 시장 상황과 정반대였다. 그들이 타겟으로 잡은 VVIP 고객층은 이미 경쟁사의 유사한 상품에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었고, 보고서에 명시된 예상 분양률은 현실보다 300%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기 위해 조작된 데이터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는 자신은 물론 회사 전체가 베일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함정을 폭로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모인 최종 보고회. 태강그룹의 유 회장과 유미래 역시 주요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유미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곧 닥쳐올 강설이의 굴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루 디자인이 발표가 시작되었다. 팀장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청사진을 자신만만하게 펼쳐 보였다.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팀장의 발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서리가 결론 및 요약을 위해 단상에 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드린 기획안은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운을 뗐다. 하지만 아유라라는 이름의 가치는 리스크를 외면하지 않는 철저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기획안의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 즉 플랜 B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유미래의 미소가 사라졌다. 서리는 준비해온 별도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그녀가 밤새워 찾아낸 진짜 데이터와 냉정한 시장 분석이 담겨 있었다. 2차 검증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타겟으로 설정했던 고객층의 이탈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그녀는 누구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데이터의 불일치 가능성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는 철저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기존 기획안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 누각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화려했던 장밋빛 환상이 깨지고 차가운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경악으로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유 회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고 유미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리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상석에 앉아있던 권지훈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단상의 강서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보았다. 거대한 함정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오히려 그 함정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한 명의 뛰어난 전략가를. 그녀를 향한 감탄과 함께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 그의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회의는 아수라장이 된 채 끝났다. 권지훈은 그 자리에서 해당 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즉각적인 내부 감사를 선포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짐을 챙겼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온 듯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지만 동시에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이들의 유치원에서 보낸 환하게 웃고 있는 준이와 제이의 활동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권지훈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김비서였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샘플 확보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48시간 후에 나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훈의 시선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넘어 알 수 없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하나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었다. 48시간. 그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이었다. 48시간. 권지훈에게 그 시간은 지옥과 천국 사이를 오가는 영겁의 세월과도 같았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서재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다가 텅 빈 도시의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차가운 위스키를 들이켰다. 희망과 절망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평생을 짓눌러 온 결핍과 상실감이 단번에 채워질 것 같은 황홀한 기대감. 하지만 곧이어 이성이 찬물을 끼얹었다. 아니야, 나는 불임이다. 헛된 희망을 품지 마. 그가 5년간 스스로에게 걸어온 주문이었다. 같은 시간 강서리는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가 밝혀낸 데이터 조작 사건 덕분에 회사는 아우라 그룹으로부터 막대한 신뢰를 얻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의 위기에서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권지훈과 유미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재벌가의 암투를 직접 목격한 이후로 그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고 아이들이 있는 자신의 작고 평온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약속된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김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굳게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김 비서는 말없이 지훈에게 봉투를 건넸다. 평생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었던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뜯어 하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수많은 전문 용어와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에 박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9%.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불신, 환히 자신을 속인 의사에 대한 분노, 5년간 아이들을 숨겨온 강설이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의 핏줄에 대한 맹렬하고 압도적인 사랑.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고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재건되고 있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5년 전 나를 진단했던 병원과 의사,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시 조사해.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그리고 강설이 씨,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 지훈은 직접 차를 몰았다. 속도 계기판의 바늘이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회사를 나서던 강설이의 앞을 거칠게 막아섰다. 따라와. 그는 설이의 손목을 붙잡고 막무가내로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이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그는 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얼굴 앞으로 내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서류에 적힌 99.99%라는 숫자를 본 순간 설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 함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왜? 지훈이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포효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내 아이들을 5년 동안이나 숨겼지? 내가 우스웠나? 내가 돈 몇 푼 쥐어주고 떼어낼 파렴치한으로 보였어. 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도 못했나. 그의 분노 섞인 절규에 서리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당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하룻밤의 인연이었을 뿐이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당신과 당신의 약혼녀, 당신네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고도 어떻게 아이들을 그 지옥 속으로 끌어들여요. 평생을 재벌의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돈 때문에 아버지를 팔았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가난해도 엄마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절규가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5년간 묵혀두었던 오해와 상처, 두려움과 원망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즉시 인터넷 기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훈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살기로 가득 찼다. 단독, 아우라그룹 권지훈 회장, 숨겨둔 아이 있는 미혼모와 부적절한 관계, 불임, CEO의 충격적 스캔들. 기사에는 설이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파파라치 사진과 최근 지훈과 만나는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내용은 더욱 악의적이었다. 강설이를 아비 모를 아이들을 이용해 재벌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꽃뱀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유미래였다. 지우는 서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어도 아이들을 향한 잔인한 낙인은 견딜 수 없다는 절망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일어나 지훈은 서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따라와.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는 차를 돌려 아우라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는 이미 기사를 보고 몰려든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회장님, 기사가 사실입니까?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이들은 정말 회장님과 상관없는 아이들입니까? 질문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지우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멍하니 서 있는 서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이크 하나를 빼앗아 들고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다. 방금 나온 기사에 대해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 여자 강설희 씨는 내 약혼을 망가뜨린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아이들은 압이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굳어있는 서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기자들을 향해 세상 전체를 향해 선포했다. 제 아이들은 지난 5년간 내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나의 아이들이자 이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서리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이 여자 강설희 씨는 바로 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여자와 내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는 순간 로비는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대낮처럼 밝아졌다. 권지훈은 방금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권지훈의 폭탄 선언이 터져나온 순간 아우라 그룹의 로비는 전쟁터로 변했다. 지훈은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위 속에서 넋이 나간 서리를 이끌고 비상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조용했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괜찮소?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펜트하우스는 외부의 혼란과는 단절된 고요한 요새 같았다. 서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폭풍 속 등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걱정하지 마시오. 김 비서가 벌써 아이들에게 갔소.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요원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장소로 아이들을 옮길 거요. 당신과 내가 이 전쟁을 끝낼 때까지 아이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요.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법무팀, 홍보팀, 보안팀. 거대한 아우라 그룹이라는 제국이 그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실감했다. 예상대로 세상은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의 헤드라인은 아우라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파장은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 나타났다. 개장과 동시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오너 리스크와 후계 구도의 불안정성이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가장 먼저 불벼락이 떨어진 곳은
지훈의 할아버지 권 회장이었다. 이 멍청한 놈,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인의 불호령에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여자와 제 아이들입니다, 할아버님. 그리고 아우라의 유일한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이 위기는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겠습니다. 권 회장은 분노하면서도 후계자라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평생을 기다려온 아우라의 핏줄이었다. 한편 지훈의 선전포고에 가장 크게 당황한 것은 유미래와 유 회장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스캔들을 덮기에 급급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며 모든 것을 공개해버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당황은 잠시였다. 잘 됐군. 제 발로 무덤을 팠어. 유 회장은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즉시 약혼 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자신들을 최대 피해자로 포장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권지훈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흘렸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폭락한 아우라의 주식을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적대적 M&A에 서막이 오른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서린은 펜트하우스라는 황금 감옥 안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TV와 인터넷에서는 온갖 억측과 비난이 자신을 향해 쏟아졌다. 아이들의 얼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어 돌아다녔다. 지훈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지만 서린은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워 아우라 그룹과 태강 그룹의 전쟁을 분석하고 있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수척해져 있었다. 회장님, 깨어 있었소? 더 이상 숨어서 보호만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 때문에 시작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게 해주세요. 지훈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오. 하지만 서리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에요. 제가 감당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처럼 돈이나 권력은 없지만 제게도 무기는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강인한 빛을 발견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서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피해자가 아닌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워룸으로 변했다. 지훈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등 거시적인 싸움을 하는 동안 서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지난번 프로젝트 데이터 조작 사건처럼 태강그룹에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마케터로서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강그룹이 최근 몇 년간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홍보 자료와 재무제표, 관련 기사들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다.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략을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에 감탄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다. 지훈은 서리의 뛰어난 통찰력과 집요함에 여러 번 놀랐다. 서리는 지훈의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보며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많은 자료에 파묻혀 있던 서리가 소리쳤다. 찾았어요. 그녀는 태강그룹이 2년 전 동남아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의 홍보 자료와 공시된 회계 자료 사이에서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홍보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중 일부가 최종 회계 보고서에서 증발해 있었던 것이다. 액수가 크지는 않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이건... 지훈은 그녀가 찾아낸 자료를 보고 눈을 번뜩였다. 이것이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라면 유 회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해외 정보팀을 가동해 태강그룹의 동남아 리조트 사업 관련된 모든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드디어 방역의 실마리를 찾았다. 아우라의 정보팀이 증거를 찾는 동안 지훈과 서리는 태강의 공격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어야 했다.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이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워룸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별장의 실시간 CCTV 영상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모른다는 듯 평온하게 잠든 아이들의 모습.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소, 강소리 씨.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했겠지. 서리는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5년 전 폭풍우 속에서 만났던 고독한 남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아버지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인걸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외부의 전쟁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5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로 연결된 어색한 관계가 아니었다. 함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팀이자 시작하는 가족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훈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소집된 이 자리에는 그의 적들과 동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단상에 선 유 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권지훈의 스캔들을 거론하며 그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가 어떻게 그룹의 가치를 훼손했는지를 열변했다. 권지훈에게 등을 돌린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그 속을 짐작할 수 없었다. 유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는 찰나,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지훈의 귀에 무언가 속삭인 뒤 데이터 스틱 하나를 건넸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주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데이터 스틱을 회의장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방금 전까지 아우라의 폭락한 주가 그래프가 떠있던 화면에 이제는 태강그룹의 로고가 찍힌 비밀스러운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간 아우라를 흔들었던 위기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을 향한 태강그룹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적대적 M&A 시도의 일부였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서리가 처음 발견했던 동남아 리조트 사업의 회계 장부 조작 증거부터 그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자금이 아우라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된 정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우라 정보팀이 밤을 새워 완성한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이 모든 자료는 방금 전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태강그룹은 곧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유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다. 유미래 역시 사색이 된 채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권지훈 해임안은 부결되었고 오히려 주주들은 그의 위기관리 능력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태강그룹을 향한 전쟁은 아우라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김 비서가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지훈을 찾아왔다. 5년 전
그의 불임 진단을 내렸던 병원과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담당 의사는 거액의 돈을 받고 진단 결과를 조작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다름 아닌 권지훈의 먼 친척벌 되는 한 이사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후계자 자리를 탐내왔고 할아버지인 권 회장이 후계자의 생산 능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용해 지훈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지훈은 조용히 보고서를 덮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지독한 트라우마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배신자를 법과 그룹의 규율에 따라 냉혹하게 처리했다. 이로써 그의 발목을 잡고 있던 과거의 모든 족쇄가 풀려났다. 폭풍이 지나갔다. 언론의 기조는 180도 바뀌었다. 권지훈은 비열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지켜낸 영웅적인 경영자로, 강설이는 그를 내조한 지혜롭고 강단 있는 파트너로 그려졌다. 지훈과 설이는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강원도의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만나기 전 푸른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섰다. 치열했던 전쟁의 열기가 가시고 두 사람 사이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미안했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당신을 막무가내로 다그치고 상처 줬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오.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사과할게요. 당신에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아빠라는 행복을 빼앗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오해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따뜻한 애정만이 가득했다. 세월이 씨. 지훈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단순히 아우라의 후계자를 위해 싸운 게 아니오. 당신과 준이, 제이를 위해 싸웠소. 나 당신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소.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오 강설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이 잔인하고도 치열한 전쟁을 함께 겪으며 어느새 이 남자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저도 사랑해요, 지훈씨.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5년 전 폭풍우 치던 밤에 시작되었던 위태로운 인연이 또 다른 폭풍을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이 있는 실내로 들어갔다. 준이와 제이는 그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준아, 제이야. 설이가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인사해.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란다. 설이의 말에 제이가 동그란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와. 나도 이제 아빠 있다. 아이는 지훈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지훈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작고 따뜻한 온기에 순간 숨을 멈췄다. 경계심 많던 준이는 잠시 지훈을 관찰하더니 이내 다가와 자신의 작은 손을 지훈의 큰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아이만의 방식이 담긴 인정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거대한 제국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벅찬 감동이었다.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이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정원. 준이와 제2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시끄러운 재벌가의 파티가 아닌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단란한 가족 파티였다. 딱딱한 슈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 차림의 권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뒹굴며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꺼이 말이 되어주고 장난을 치는 다정한 아빠였다. 설이는 그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회장 사모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아우라그룹의 신사업 전략기획실 상무로 일하며 지훈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휠체어에 앉은 권 회장이 증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지훈이 서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행복하오? 행복해요. 당신은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저 멀리서 준이와 제이가 아빠, 엄마, 빨리 오세요 하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완전한 가족의 이름으로